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그런데 이제는 다시 노처녀가 되어버린 여자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다시 홀로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겪고 보니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고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요소와 현실적인 조건이 얽혀 있는지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얕은 자만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냥 이 모든 것이 제 부끄러운 자만의 결과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욕을 부탁드리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소위 사자 직업을 가진 여자입니다. 주변에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전문직이라 해도 될 만큼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제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상대도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비신랑이 아니라 제 과거의 연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 역시 학벌도 좋고 직업도 탄탄한, 객관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갖춘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소위 계룡남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 혼자 힘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외모가 연예인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훤칠하고 잘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점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뒷주머니를 철저히 단속하는 듯한 살짝 짠돌이 기질도 있었어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환경 때문이겠거니 하고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오히려 그 절제하고 아끼는 성격이 순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를 좋게 봤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같은 직업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특유의 성급기나 계산적인 태도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배우자를 고를 때 많은 것을 재고 따지고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배경, 집안 형편, 사회적 지위, 미래의 경제적 시너지까지 머릿속에서 셈을 하는 모습이 드물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사실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랑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상대의 조건을 비교하거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꺼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가 오히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같아 보였고 계산적이지 않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차츰 저를 안심시키고 이 사람이면 내 삶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게 제 가장 큰 착각이자 자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과 배려심처럼 보였던 태도, 그런 부분들에 스스로 감탄하며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는 그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안도감, 사회적 체면과 조건이 비슷하다는 허영심에 기대어 관계를 유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제 부족함과 얕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마음껏 저를 욕해주세요. 따끔하게 질책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허영심과 자만에서 벗어나 조금은 더 겸손하고 진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자란 소위 말하는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자영업과 사업을 해오셨고 부모님 두 분 다 상당히 부지런하고 책임감 강한 분들이십니다. 사업이 아주 대기업 수준으로 크게 번창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저와 동생을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저를 참 많이 아끼고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고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가져가면 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엄친딸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자식이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결혼할 때만큼은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어떤 직업이건 집을 마련할 여유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결혼해서 아파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시작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런 준비를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늘 내 손주들이 태어나면 강남권에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야지 하시며 미래에 태어날 손주들까지도 계획 속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강남권의 아파트 한 채는 꼭 해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직업이 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해도 기반 없이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혼자 힘으로 마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에 허덕이다 보면 부모님 세대처럼 내 집을 갖는 게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항상 집 문제로 내가 고생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단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는 큰 위안이자 선택의 기준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는 배경이었습니다. 남자 쪽에서 집을 전부 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더 중심에 두고 만나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이런 배려와 준비 덕분에 제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할 때 스스로를 더 당당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지나치게 제 마음에 기대할 수 있다는 편안함을 심어주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님이 든든하게 지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비 신랑의 부모님은 두 분 다 현재 무직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15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언젠가는 생활비를 드리게 될 거라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었지만 결혼하기도 전에 평생 남편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 배우자의 부모님도 결국 내 부모님과 다를 게 없지. 결혼한다는 것은 한 집안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버지와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멀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거의 연락하지 않으며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참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어머니를 애절하다고 할 정도로 마음 깊이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남자가 얼마나 가정 환경에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또 그 속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예비 신랑이 가진 경제적인 현실도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보기에 단단해 보였던 모습과 달리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예비 신랑은 시댁의 빚을 갚느라 월급의 상당 부분을 써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시다 보니 자식된 도리로 자신이 갚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때문이었다 해도 결혼을 시작하면서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와 살림을 다 해주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쪽에서는 해올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사실상 빈손으로 들어오는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내가 집을 다 해가고 살림을 다 해가는데 앞으로 시부모님 생활비까지 평생 보태야 한다면 그건 너도 힘들고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마음으로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서럽게 살지 않을까,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도 여전히 부담을 안고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시면서 우리 남매를 뒷바라지하셨고 결혼해서 출발선만큼이라도 넉넉히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받은 것을 고스란히 제 남편과 그 집안을 위해 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더 차면 같은 직업을 가진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야. 주위에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자, 선배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결혼할 대상을 고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진심으로 성실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드물다. 아무리 고스펙이라도 나이가 차면 선택지가 넓지 않다. 그렇게 제 자신도 부모님도 다독이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있던 허영심과 불안이 뒤섞여 나온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건과 현실에 대한 우려를 애써 외면하려고 그저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며 마음을 다잡은 것이 사실은 제 자신을 속이던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나서 상견례 전에 먼저 예비신랑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미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예비신랑이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너무 좁아서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해서 자연스럽게 음식점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의 바르고 단정하게 보일까?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하며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예비신랑의 부모님 두 분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자 아버님은 처음부터 제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멀리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앉아있는 내내 말 한마디를 저에게 먼저 걸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비신랑에게만 자꾸 말을 붙이셨습니다. 예비신랑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시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아, 이 남자는 앞으로 평생 어머니와 나눠 가져야 하는구나. 어머님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히 자식이 아니라 어떤 동반자 같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결혼을 해도 이분에게는 며느리가 아닌 아들을 빼앗아간 경쟁자 같은 존재로만 보이겠구나 싶어 서글펐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예비신랑의 태도였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까지나 저와 부모님이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예비신랑은 내내 저에게는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챙기고 어머니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제가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에는 저를 일부러 무시하는 듯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예비신랑은 평소에도 보수적이고 깐깐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원칙을 따지고 제게 여자는 이래야 한다.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종 답답했지만 그래도 사람 됨됨이를 믿어보자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 자리에서 느낀 기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사는 원룸이 워낙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결혼 전이라도 시간 되면 가서 다림질도 좀 해놓고 이것저것 살림도 봐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준비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아직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도 아닌데 이미 저를 아들의 살림을 돌보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를 바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제 부모님께는 귀하게 자란 자식입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그렇게 당연하게 살림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서글프고 속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예의상 얼굴에 미소를 띠며 결혼하면 잘 챙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무거웠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맞는 선택일까? 처음으로 깊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해주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살게 될 집도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하셨고 혼수며 여러 준비까지도 모두 부모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런 지원을 받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감사이자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오가면서도 예비신랑의 부모님 두 분은 단 한 번도 집이나 혼수, 결혼 준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일부러 하진 않았습니다. 아, 이분들은 사정이 여유롭지 않으니 그러실 수 있겠다 하고 저도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까지 꼭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이 부족한데 이렇게 해주셔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저희 부모님도 저도 더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말씀은 끝까지 없으셨고 시간이 갈수록 저조차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 속이 좁은 걸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비신랑 부모님을 뵙고 집에 돌아온 날 밤에는 머리가 참 많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좋아해서 진행하는 결혼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로 가식 없이 솔직했고 또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제가 기대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나니 이 결혼이 앞으로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고 언젠가 사랑의 기한이 다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롯이 현실과 책임, 서로에 대한 이해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왔을 때 과연 이 남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더 많이 마음을 쓰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제 안의 여유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마음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나중에 이 사람이 처음과 달라졌다며 저를 탓하고 배신자로 몰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감도 생겼습니다. 사랑으로 다 감싸 안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변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하고 원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이런 복잡한 심경과 불안함을 가지면서도 이 사람과 헤어지는 건 더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으면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또 나이가 더 차면 이런 조건과 공감대를 가진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나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마음속이 조각조각 찢어진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사랑과 현실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까? 그 두 가지 질문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의 부모님을 처음 뵙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꼈던 묘한 소외감, 그리고 결혼 후에도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계속 뒷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쯤 지나서 예비 신랑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에 카페에 앉아 조용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이 단순히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각자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포함되는 일이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 나는 솔직히 좀 걱정돼. 그렇게 말을 꺼내자 예비 신랑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우리 인사하는 자리에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 때 마음이 참 복잡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를 대하실까봐 겁나. 그리고 내가 어머님을 챙기는 모습도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내가 옆에 있으면서 좀 서운했어. 처음에는 잘 듣는 척하던 예비 신랑도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들을 숨긴 채 결혼식을 치르면 그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다름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제가 느낀 것들을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한숨을 쉬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리고 결혼하면 1년에 몇 번이나 뵙겠어.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순간 마음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1년에 몇 번이라도 그 몇 번이 나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충성하는 것 같아. 나는 우리가 부부가 되면 서로 제일 먼저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자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네가 낮은 자세로 처신해야 해. 그건 기본이야.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결혼도 하기 전에 낮은 자세를 당연히 강요당하는 건지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마치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키워주신 분이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네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가 낮은 자세로 처신하면 되지. 왜 나까지 그래야 하는 건데?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눈을 피하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너도 참 답답한 여자다.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 순간 마음이 확 떠나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나를 답답한 여자라고 치부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꺼내도 이 사람은 다 당연한 것이라며 내 불안을 사소하게 치부할 것 같았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갈 때쯤 저는 이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뚜렷하게 이건 아니다 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대화의 마지막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께 자기는 어떻게 하실 거야? 당신 말대로라면 내가 당신 부모님께 낮은 자세로 처신해야 한다면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어떤 자세로 대할 생각이야? 예비 신랑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사위지 뭘 그렇게 따지냐.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위는 그저 형식적으로 예의만 지키면 되고 며느리는 남편 집안에 언제나 몸을 낮추고 복종하는 존재라는 관념이 단단히 박혀있다는 게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우리가 살 집과 살림을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랑 같이 번 돈으로 당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필요하면 다른 지원도 할 거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서로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당신 부모님께만 내가 낮은 자세로 처신하길 원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께는 당신이 같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못해? 그러자 예비신랑은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남자랑 여자가 같냐? 그 말의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상호 존중과 공평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에게는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언제나 우선이고 소중하고 나는 부수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내 부모님도 당신에게는 결국 그냥 사돈 이상이 아니라는 게 보여. 적어도 결혼할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예비신랑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을 돌리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 내 마음대로 생각해.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허탈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마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어떤 위치로 살게 될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결혼에 더는 미련을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확신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대화의 마지막에는 정말 더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없어. 이 결혼을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제 말을 들은 예비신랑은 잠시 눈길을 피하더니 비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나이에 나만한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자만심과 무례함이 이미 식어가던 마음을 마지막으로 꺼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당신만한 스펙과 외모 가진 사람 쉽지 않을 수 있지. 그건 인정해.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앞으로 남편을 고를 때 스펙이나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볼 거야. 그러자 예비신랑은 한층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마치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따지는 거냐? 결혼은 현실인데 너희 집이 돈은 많아도 그 외에 뭐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나 싶어 허무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 분명 저는 따뜻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내 편이 되어주는 동반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가 마치 서로의 조건을 들이대며 서로를 평가하는 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결혼을 결심할 때 내 가정과 내 남편을 진심으로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허우대 좋고 직업 좋은 액세서리를 원했던 것 같아.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스펙과 배경이 잘 어울리는 조각 같은 존재로만 봤던 것 같아. 예비신랑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잠깐의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알아? 당신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고 잘생겼다 해도 앞으로 아내가 당신 어머니 앞에서 하녀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난 그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청년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예비신랑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렇게 된 건 당신 잘못만은 아닐 거야.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늘 부족하게 사시면서도 제대로 화도 못 내고 한풀이하며 사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걸 보면서 당신도 알게 모르게 많은 걸 배웠을 거고 그 상처가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거겠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 집안에만 갇혀 산 것도 아니잖아. 세상에서 좋은 교육받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도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이제는 환경만 탓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 말을 끝냈을 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속은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하게 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를 더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그 자리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정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한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의 자존심을 핥히며 끝나버리는구나 싶어 허탈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앞으로 이 결혼이 깨졌다는 소식이 부모님 귀에 들어갈 때 우리 부모님이 받게 될 상처와 부담이었습니다. 곱게 자란 딸들이 남자 하나 잘못 골라서 인생이 꼬였다는 말을 친척들에게 듣게 될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 앞에서 괜히 기죽은 얼굴을 하실까 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무조건 믿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게 다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깨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안 될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더는 자신이 없어. 결혼해도 결국엔 부서질 것 같아. 그러자 예비신랑은 또다시 내 나이를 거론했습니다. 그래, 내 나이에 이제 어디 가서 나만한 사람 만나겠냐? 하는 말투였어요. 그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그래, 많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직업이랑 우리 집 경제력 정도면 내 나이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그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잘난 척처럼 들릴 수 있고 부모님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이뤄오신 걸 내가 내세우는 것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이 계속해서 내 나이를 비웃으며 깎아내리는 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비신랑은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위안 삼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 순간 이 사람에게 더는 어떤 기대도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 그동안 속에 쌓아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직업이 좋다지만 당신 수입으로 부모님이 쓰시는 생활비 다 대가면서 살면 내가 결혼하면서 해올 예정이었던 집 한 채 평생 모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돈을 빌미로 우위에 서려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이 내 나이를 흠잡으며 깐족거리고 비웃는 걸 보니 이 사람이 가진 또 다른 약점을 저도 그냥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억울함인지 자존심이 상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모님께 하녀 대접받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여자를 찾아봐.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요즘 그런 여자 거의 없을 거야. 혹시 있다고 해도 그런 결혼 오래 못 간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당신이 나중에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게 돼도 꼭 알아둬. 여자의 부모님이 해주신 재산은 몇십 년을 부부로 살아도 남편이랑 상관없는 재산이야. 괜히 그것까지 내 것인 양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 욕심은 안 갖는 게 좋아. 제 말이 끝나자 예비신랑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참 씁쓸하고 허무했습니다. 마음에 좋았던 기억까지도 다 잿더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사람의 민낯을 다 보고 나니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대화의 끝자락에서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혹시나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정말 혹시나 내 어머니나 내가 우리 부모님 재산이 탐나서 결혼 전에 나를 휘어잡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욕심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고생해서 사업체를 일으키신 분들이야. 당신도 알지? 그런 분들은 절대 피땀 흘려번 돈을 아무에게나 퍼주는 법 없어. 너도 그 점은 잘 알아뒀으면 해. 예비신랑의 표정이 그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네가 정말 운이 좋아서 부잣집 딸을 만나 결혼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가 같냐는 말 하지 마. 내 부모님과 함께 진심으로 낮은 자세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일보다 더 쓰라린 결과를 보게 될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 한구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다 전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재산에 욕심이 없었어. 그냥 내가 내 직업 가질 수 있도록 믿어주고 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뿐이야. 앞으로는 나랑 비슷한 마음가짐 가진 사람 만나서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미련도 애착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비신부였던 내가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말들을 들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결심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어요. 그 눈빛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복잡한 마음을 누르고 계신지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나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그 말을 듣는데 그제야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는 정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선택을 믿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버려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예비 신랑이 아니라 전 남친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부에서 다시 노처녀가 되었고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쉽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솔직히 홀가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홀가분한 마음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이 언젠가는 제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재수 없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솔직히 그런 말 들을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진심을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길고 지루한 노처녀의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